이번 시간은 페이지 21페이지 제3절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자, 먼저 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적인 측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조적식 구조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조적식 구조는 짤조자 쌓을저,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 돌이란 이런 개체를 가지고 시멘트 모르타라는 이 접착제를, 이 교착제인, 이 결합제인 접착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구조를 조적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이 조적조.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인 조적조, 줄여서 조적조라고도 합니다. 조적식 구조를 조적조 이렇게 칭하는데, 이 조적식 구조의 경우는 자, 이 벽돌, 블록, 이런 돌 같은 이런 개체를 갖다가 쌓아 올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벽돌 구조, 블록 구조, 이런 돌 구조가 바로 이 조적식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 조적식 구조인 조적조는 단독주택을 연상하시면 되죠. 이 벽돌로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옛날 창고나 아니면 저런 부분이 있었죠. 달동네 같은데 주택을 지을 때 블록으로 지었거나 아니면 옛날 탄광촌의 기숙사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블록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보통 돌구조로 되어 있고, 제주도의 돌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돌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돌구조는 일반적으로 2번에 보시면 이런 개체를 갖다가 차곡차곡 있는 벽돌이나 블록, 돌 이런 것들은 압축력의 압축 강도는 크지만 잡아당기는 인장력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는 행력, 수평력에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에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내진적인 구조는 될 수가 없어요. 내진 개념은 될 수가 없다. 내진적인 구조는 될 수 없지만 이 내하적인 불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내하성 개념, 내하적인 구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적인 측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내구성적 개념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콜로세듐이나 이런 것들이 원형 투기장 같은 이런 것이 벽돌로 만들어졌죠. 돌. 과거에 신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벽돌이나 돌 이런 걸로 많이 축조돼서 자, 이 내구성적인 측면은 해결이 됐죠. 내구적인 측면은 맞지만 내진적인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지진이 오게 되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것이죠. 행력에 취약한 구조고, 그 다음에 벽돌이나 블록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균열이, 특히 벽돌과 블록 구조는 균열이 잘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 접착제로인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 교착제인 접착제 이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고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층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적 구조는 단순 조적조의 개념은 그래서 2층 이하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축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높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층 이하로 축조하게끔 되고요. 근데 이 모르타르는 자, 일반적 시멘트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물하고 소화 반응에 의해서 굳어지면서 경화되면서 강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는 이런 철제나 이런 목재와 같은 가늘고 긴 부재를 우리가 조립 구성해서 접합해서 만든 구조를 가구처럼 짜 맞췄다해서 가구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접합 방법이나 이 짜임새에 의해서 강도가 어디가 좌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구식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삼각형 형태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철탑이나 이런 데는 갓에 우리가 브레이스를 써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사각형일 때 안정적인 형태가 아닌 삼각형일 때 안정적인 구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철골 구조나 이런 나무 구조, 목 구조가 가구식 구조입니다. 근데 이 가구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런 측면입니다. 자, 이 가구식 구조는 조적식 구조에 비해서 내진 구조는 맞습니다. 내진적인 것은 지진에는 강합니다. 내진 개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불에 약합니다. 목재의 불에 잘 타고 이 철은 일반적으로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하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비내하적,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구식 구조는 나무 구조하고 이 목 구조하고 이 철골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이 나무 구조나 이 철골 구조에는 물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나무나 이런 철에다가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이 가구식 구조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시험이 출제가 한번 되었었습니다. 가구식 구조적인 측면은 나무 구조와 철골 구조가 되는데, 이 가구식 구조는 자, 다른 구조에 비해서 이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 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공사 기간이 길지가 않죠. 그래서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구식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라는 것은 이것을 일체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을 해서 여기에다가 거푸집을 갖다가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형태를 거푸집이라 칭합니다. 거푸집을 짜놓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접합부를 모든 부재를 일체화시킨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철골 철근 구조, 그래서 1회 시험 때 일체식 구조에 해당되는 거에서 찾는 시험의 유형이 제일 먼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다, 콘크리트 타입 굳어서 일체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접합의 이 강성이 이것이 일체식 구조는 특성이 이겁니다. 강성이 우수한 구조입니다. 강성이 뛰어나요. 강성이 좋은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체식 구조는 내진 개념도 되고요. 내하, 내구, 내풍지 모든 구조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에선 가장 강력한 구조체가
일체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이제 그래서 모든 측면이 다 된다는 측면을 알아두시고, 근데 일체식 구조는 특징이, 자, 이런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 무게가, 자, 이 공사 기간이 길다는 게, 공사 기간이 깁니다. 단점이 공사 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공기가 길게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 보통 공급하는데 한 3년 이상 걸리죠. 공사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자, 이 단점이 자중이 무겁다는 게, 고정 하중이 크죠. 이 자체 무게가 무겁습니다. 자중이 무겁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단점이 있다는 측면을 알아두시고, 특히 음을 전하는 전음도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쿵 뛰면 아래층에 들리는 거, 최근에 아파트가 이 벽식 구조 아파트 뗄 때 보통 소음이 들리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조금 전음도가 크다는 측면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습식 구조. 습식 구조다 보니까 이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사 시기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동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일체식 구조는 안 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죠. 철근은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에 매우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우수한 겁니다. 두 가지를 활용한 구조죠. 그래서 인장은 철근이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의 부담을 설계한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철골 구조.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일반적으로 형광이나 H 형광이나 I 형광과 같은 형광과 이런 강판, 강간 종류나 강판 이런 것을 리벳이나 볼트, 고력 볼트, 용접으로 보통 접합해서 만드는 이 철골 구조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구조의 차이점은,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합성해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철골 구조는 뼈골자죠. 철 자체가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적은 단면으로서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둥과 같은 고층건물의 기둥 단면적을 줄여주니까 이런 장습 파낸도 가능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사무소, 이 고층 사무소 건물 같은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골 구조의 이제 단점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 철은 불에 약해요.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도달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재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철은 하중을 가하면 자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단점적인 측면이 있고, 철은 보통 오래 놔두면 녹슬기 쉽죠. 대기하고 접촉하면 녹슬기 쉽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늘고 길게 되다 보니까 누르면 이렇게 자굴 현상, 이 안절 자체 자굴이 발생이 될 수 있게 휘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굴이 발생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철골 구조가 자굴이 발생될 수 있고, 자, 녹슬기 쉽고 불에 약해요. 이런 단점을 철근, 콘크리트로 보완해 준 구조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화성이 약한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했죠. 그리고 철골은 자굴될 수 있는 콘크리트로 감싸주니까 철골이 자굴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철은 나중에 녹슬 수 있는데 그 녹쓰는 것을 콘크리트가 방지를 해줍니다. 그 구조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철골 가지고 기둥과 보와 같은 주뼈대는 철골 빔을 이용해서 짜놓고 나서 거기다가 철근을 배건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만든 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결과적으로 철골도 쓰고 철근도 쓰고 콘크리트 쓰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좀 길게, 공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에서는 대표적으로 특수구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힘의 전달 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학습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 현수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구조. 자, 현수구조는 케이블로 우리가 슬래브 바닥판 같은 걸 달아맨 구조가 현수구조죠. 현수구조. 보통 교량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량의 교각과 교각의 사이가 굉장히 큰 서판을 유지해야 될 때 밑에 대규모 10만 톤급의 배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현수 구조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달아맨 매단 구조죠. 그래서 이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인데 그러면 케이블에 작용되는 힘은 인장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죠. 케이블에는 인장력이 작용이 됩니다. 달아매놨기 때문에 인장력이 작용되는데 그러면 케이블 내부에는 사실 이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생기겠죠. 인장응력이 지배적인 응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케이블로 달아매놨기 때문에 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충무대교 있죠. 이것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많은 현수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암대교라든지 이제 영종도에도 보면 있죠. 이 현수 구조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수 구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수 구조는 강풍이 부는 데는 조금 약합니다. 이 강풍이 진짜 많이 부는 지역은 이 현수 구조보다는 사장교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셀 구조 나오죠. 셀 구조는 쉽게 이야기하면 조개 껍질이나 달걀 껍질의 그 곡면 막을 이용한 구조가 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셀 구조의 경우는 그 얇은 막을 이용해서 큰 공간, 대공간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많이 쓰는 것이 셀 구조입니다. 그러면 달걀이 있는데 계란이 있을 때 그 닭이 올라타도 그 얇은 막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곡면 내응력으로 모든 힘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셀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셀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얇은 막 같은 판 두께로 넓은 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셀 구조고요. 그 측면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 셀 구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3번에 보면 입체 트러스 구조 나옵니다. 자, 입체 트러스 구조. 트러스인데 입체적으로 짠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는 보통 지붕틀에 많이 활용하는 거죠. 큰 넓은 지붕틀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입체 트러스 구조인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다시피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자, 이 가는 선형 부재에 단면에 비해서 긴 부재인 선형 부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립을 해놨죠.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조립을 해놔서 각 부재가 그 선형 부재가 오로지 그 부재가 축방향만 받도록 처리한 것이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에 부재가 각 부재가 받는 힘이 무엇인가? 이것은 알아두십시오. 각 부재는 축방향력만 받도록 한 것이 입체 트러스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자, 이런 부재가 있게 되면, 자, 이 방향, 길이 방향 있죠? 이 방향이 축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축방향력이라고 칭합니다. 축방향력. 오로지 축방향력으로만 힘을 전달을 하는 것이 입체 트러스 구조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방력에 대해서 해놨죠. 부재의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우리가 힘을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에서는 부재는 전단력은 받지 않습니다. 이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은 받지 않는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커터널 구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커터널 구조. 그래서 이 커튼월, 자, 이 커터널 구조는 보통 이겁니다. 자, 이 건물을 고층화하다 보니까 무게를 최대한 줄여줘야지 지진력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과거의 개념상 커트널은 비내력벽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커트널은 가벼운 경량 제품인 공장 제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을 보통 커튼이라고 보통 이용합니다. 그래서 월은 원래 벽입니다. 영어로 월이 벽인데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벽이라 해서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커튼월의 개념은 사실 이 목적이죠. 외벽을 경량 제품을 이용해서 조립하다 보니까 바로 이 사하중, 고정하중을 줄일 목적으로 이 커튼월 구조를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 사무소 건물의 경우는 이 커튼월 구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알아두실 것이 사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이 커튼월 구조 형태로 현재 가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바로 고정하중이 사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라중 감소 목적이 아닌 사중을 감소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근데 이 커튼월은 벽이지만 내력벽의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커튼월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에 속하기 때문에 상부의 고정하중이나 또는 이런 이 하라중 개념 이런 것을 분담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반 외력이나 이런 것은 분담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부의 고정하중이나 하라중 같은 걸 분담하는 벽체는 아니라는 측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 커튼은 상부 커튼월의 하중, 상부 커튼월이니까 고정하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중을 분담하지는 않는다는 개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벽을 조립하다 보니까 기기화 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기화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을 갖다가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사 같은 게 간략화된다는 겁니다. 보통 가설공사란 것은 이것을 보통 가설공사라고 하죠. 본공사를 위해서 설치했다가 본공사가 완료되면
철거 해체되는 공사가 가설공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이 줄어든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물의 외부 부분에 파이프 같은 걸 막 조립을 막 하죠. 그런 걸 보통 비계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람도 살도 쓸데없이 밖에 찌는 거 비계라 하죠. 그거 같이 일반적으로 그런 비계와 같은 그런 공사가 가설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공사 같은 걸 간략화 줄여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면 이것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갖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외벽을 조립하다 보니까 작업이 간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기간, 공기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장 제품을 하다 보니까 품질 향상 되겠죠. 그리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봐 두시면서, 그리고 6번에 보면 실링제가 나옵니다. 실링제. 실링제는 쉽게 이런 조립 구조나 커튼을 이런 공법 있죠. 이런 공법에, 그래서 프리패브 공법, 이 조립식 구조의 공법이나 이런 커튼을 공법에 줄눈 재료가 보통 실링제입니다. 실링제. 정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뒤에 막구조나 공기 막구조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죠. 혹시나 하시면 공기 막구조 정도는 간략히 한번 봐 두십시오. 공기 막구조는 일반적으로 이 풍선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선에 안에다가 공기압, 그래서 이 외기압보다 높은 이 이하에다 기압을 가한 겁니다. 그럼 압력 가다 보니까 이 공기압을 가해 놓으니까 공기하고 이 막이 있을 때, 이 막은 공기를 압력을 높이면 이 인장력을 받고요. 이 공기가 압축력을 받도록 설계한 게, 이것이 바로 공기막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은 인장력을 받아요. 그럼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에 PC공사가 나오죠. PC공사. PC공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재의 일부나 또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공장 생산을 해서 나중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PC공사라고 합니다. 또는 PC공법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 시공 과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일단 습식 구조하고 건식 구조. 습식과 2번에 건식 구조가 나오는데, 습식과 건식은 보통 이걸 공정상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졌느냐 가지 않느냐. 그러면 습식이란 것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습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와 같이 물을 이용하는 그 구조가 습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식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와 같이 물을 이용하면 부식이나 부패가 이루어지는 이런 데는 건식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의 여부를 가지고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일체식 구조나 벽돌 구조, 블록 구조 이런 것은 시멘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습식 구조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건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식 구조들의 공사 기간이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현장 구조하고 뭐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기본적인 현장 구조가 기본 아닙니까?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해서 다 설치하는 것이 현장 구조. 보통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을 질 때 기본은 현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구조, 이제 초창기 시험 나오다 요새는 뭐 어쩌다가 뭐 지문 한 줄 정도 나오는데, 뭐 조립 구조는 결과적으로 부재를 현장 위에서 만들죠. 보통 공장에서 주요 뼈대를 다 만들죠. 그래서 이 뼈대를 만들어서 현장에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 조립 구조.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업화 건축 아닙니까?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다니까 일반적인 공장 제품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성. 그러면 보통 그러면 공장 제품의 특징이 공사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겁니까? 빵빵빵 찍어내다 보니까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획일적이죠. 보통 다양한 외형이나 평면 설계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일반적으로 획일적인 평면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 제품을 갖다가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이런 접합부의 일치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합부 일치화는 좀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립식 구조에서 거기 이제 페이지 29페이지 3 위에 두 번째 3번에 프리캐스트 부재. 그래서 공장이나 현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 부재의 개념,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하고요. 그럼 프리캐스트 부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그걸 보통 프리캐스트 공법 이렇게 칭하는데 공법적인 측면은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방지 성능상 분류해서 내진 구조. 내진 구조라는 것은 지진이나 이런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된 구조가 내진 구조죠. 근데 주의할 점은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와 같은 이런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하 구조.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가 해당됩니다. 근데 최근 아파트가 이 벽식 구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거는 이 벽식 구조예요. 그럼 벽식 구조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바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식 구조는 벽하고 바닥판 슬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내하 구조를 이제 요거는 관계 법령에서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둘 거는 혹시나 공부해 둘 건 벽하고 바닥판 이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억해 보신 벽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조하고 기억 나오죠. 벽이 1번 벽의 경우에서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근 콘크리트 조는 두께 10cm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10cm가 미음해 보면 고온과학으로 전기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 일단 콘크리트란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런 벽에 대해서는 덮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됐을 때는 두께가 10cm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미음하고는 기본적으로 10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10cm 콘크리트인 경우. 그런데 리얼에 보신 벽돌조일 때는 틀리죠. 두께가. 이래 리얼 벽돌조일 때는 19cm예요. 벽돌조일 때는 19cm가 되고 일반 기본 두께로 했을 때는 기본 두 개로 가요. 10cm 이상으로 가는 경우하고 19cm 이상으로 가는 경우하고 두 가지고 근데
니은 디귿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니은 디귿은 자체 두께가 아니에요. 골구를 뼈대를 철골조로 하고 양면의 두께에 피복하는 개념이죠. 덮는 거예요. 철망 모르타르만 4c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 석재로 덮은 것은 5cm고요. 디귿도 보면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나 벽돌조 석조로 이런 철제를 덮는 경우 있죠. 콘크리트 덮다 이런 블록으로 덮던 이런 경우는 5cm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덮는 경우 그냥 두께를 이용할 때는 10cm하고 19cm 벽돌만 기본 벽돌조만 19cm이고 10cm 이상이죠. 그런데 니은 디귿에서 덮는 거는 딱 두 가지죠. 덮는 것은 4cm 이상 덮는 경우하고 5cm 이상 덮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 바로 4cm 이상 덮는 경우는 바로 철망 모르타르일 때만 4cm 이상 덮고요. 철망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균일이 덜 가요. 그래서 걔만 4cm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덮는 거 콘크리트 블록이든 벽돌이든 석재 덮든 이런 기본으로 철이나 철제를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덮을 때는 두께가 5cm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망 모르타르면 4cm. 그러면 나중에 블록이든 벽돌이든 석재 이런 걸로 덮을 때는 5cm를 덮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는 경우는 4cm, 5cm 덮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10cm하고 19cm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4번에 30페이지 4번에 보시면 바닥의 경우가 나옵니다. 바닥판. 바닥의 경우는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두께 똑같이 10cm 이상입니다. 10cm 이상이고 이제 덮어주는 것, 덮는 것은 보시면 둘 다 5cm, 니은 디귿 보시면 철제를 본 콘크리트 블록조든 벽돌조든 이것도 두께, 철제를 덮는 두께는 5cm예요. 그리고 철제 양면 철망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이거는 다 바닥의 경우는 다 5cm 이상 덮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벽의 경우는 4cm 이상 덮는 경우하고 5cm 이상 덮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바닥의 경우는 다 5cm 이상 덮는 경우에 바닥은 5cm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벽식 구조의 벽하고 바닥판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께. 그럼 철근 콘크리트는 벽이든 바닥판이든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10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좀 정확히 혹시나 학습을 시험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학습을 조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라멘 구조를 대비해서는 5번의 보를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 개념. 그래서 얘는 보의 경우는 두께가 일단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되는데 거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골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 또는 5cm 콘크리트 이때 일반적으로 철골 여기에서 이제 덮는 두께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보부재의 경우는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나 아니면 콘크리트 덮을 때는 5cm입니다. 보통 콘크리트하고 모르타르는 조직이 틀려요. 콘크리트가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보통 모르타르의 개념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반죽하기 때문에 약간 피복 두께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cm, 5cm예요. 그런데 앞에서의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하 구조는 하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에 비해서 방하 구조는 하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하 구조는 약간
일반적인 내하 구조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재사용은 안 되는 거고요. 방하 구조는. 그래서 보통 내하 구조는 화재에 견디기 때문에 수선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현재 5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망 모르타르 그 발음 두께는 2cm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자 방하 2급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철망 모르타르는 그래서 방하 2급 이렇게 2자 들어간 거 2개 같이 해 놓으시고 2cm 이상 또 2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시면 2번, 3번의 경우는 자 뭐 꼭 외우실 필요 없고 그 학계가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럼 A와 B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판 뭐든 A든 B든 A, B 해가 학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입니다. 학계가 나오면 이때는 2.5cm 이상이 됩니다. 2.5cm 이상이 되고요. 학계. 보통 학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2.5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 신벽은 보통 중심벽을 신벽이라고 칭합니다.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는 두께에 관계없이 자, 방하 구조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공 구조는 공습이나 폭격에 의해서 구조물의 재해를 방지하게 축조된 구조를 방공 구조로 해. 그래서 방공 구조들은 이렇게 약간 둥글게 만들어진 형태였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비행기 경납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어진 그런 형태가 방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참고상에서 뭐 초고층 건물의 구조 시스템 해놨는데 혹시나 해서 해놨는데 시험은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초고층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을 다루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다뤘는데 이런 것이 초고층 건물의 구조 시스템이다 정도만 한번 읽어만 두시고요. 뭐 아직 전혀 뭐 그림자도 비추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4번의 튜브 구조 시스템은 9.11 테러로 붕괴된 맨하탄의 무역센터 건물이 튜브 구조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 건물이 철골 구조로 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연료의 하재로 인해서 철골 구조의 단점이 불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붕괴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초고층 건축물들은 그래서 코어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 코어 부분을 전담벽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런 비행기 충돌로 인한 하재로 인한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쌓였었기 때문에 그건 튜브 구조이기 때문에 9.11 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이 대표적인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뭐 제2장 기초 구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